저건 김순인의 주운 애 아니냐고. 마을회관 구석에서 누군가 외쳤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 작은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들고 있는 붓끝에서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고 완성된 그림을 본 순간 터져나온 함성과 눈물 속에서 구석에 웅크린 한 여인만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42의 나이에 시집도 못 간 노처녀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김순이가 한겨울 눈 속에서 주운 갓난아기를 7년 동안 키워냈고 그 아이가 보여준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전 그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홀로 밥상을 차리는 김순이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고 낡은 한옥 부엌에서 혼자 먹는 아침밥은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42의 나이 시집도 못 간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지만 순이는 그저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장날이었고 순이는 평소처럼 남루한 외투를 걸치고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순이가 지나가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육점 앞에 섰을 때 사장은 고기를 썰면서 대충 무게를 달았고 현금으로 주면 1,000원만 깎아주겠다는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고기를 사던 아주머니는 5,000원이나 깎아달라고 했는데 사장은 웃으며 깎아줬고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슈퍼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돈을 내는데 슈퍼 아줌마가 옆 손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 40 넘어서도 시집 못 간 사람이야. 뭐가 그리 모자라서 저 나이까지. 순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저 물건을 받아들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흩날리던 눈이 점점 거세져서 산 입구 정류장에 내렸을 땐 이미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30분을 걸어야 하는 산길이었고 순이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발목까지 빠져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 입구를 지나 10여 분쯤 걸었을 때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순이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으앙, 으앙. 그건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고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다시 돌아가 보니 벤치 아래 눈에 반쯤 덮인 낡은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얇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울고 있었고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 느낀 순간 순이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재빨리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고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팽개친 채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은 너무나 차가웠고 순이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데우려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순이는 중얼거리며 눈길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걸리는 길을 20분 만에 달려왔고 집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기를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담요를 벗기고 마른 이불로 감쌌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지도 못하고 가느다란 숨만 쉬고 있었고 순이는 다급한 마음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며 체온을 올리려 애썼습니다. 밤새도록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마다 체온을 확인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아기가 혹시라도 숨을 멈출까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기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파랗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작게나마 손을 움직이는 걸 본 순간 순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를 눈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순이는 아기를 안고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체온증이 심했는데 잘 응급처치하셨네요. 순이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경찰서로 연락이 갔고 순이는 아기를 안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듣더니 복지관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고 친부모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만 아기를 맡아 키워도 되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부모가 나타나거나 보호시설이 정해질 때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이는 대답 대신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친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순이는 긴장했지만 담당 직원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보호시설이 다 차서 당분간 더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 지원금은 나올 겁니다. 순이는 망설였지만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돌보며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밤에 울 때마다 안아주고 분유를 타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상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돌보겠습니다. 순이의 대답에 담당 직원은 고마워했지만 순이는 고마운 쪽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살아온 20년의 세월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친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아기를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입양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밤새 고민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복지관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입양은 아니더라도 위탁이든 뭐든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키우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실 텐데.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순이의 눈빛에서 직원은 무언가를 읽었고 결국 위탁 양육을 허락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순이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호, 지혜로운 호랑이처럼 씩씩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호를 확인하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농사일을 나갈 때도 지호를 업고 나갔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는 그늘진 곳에 지호를 눕혀두고 수시로 확인했으며 지호가 울면
손에 흙이 묻은 채로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순이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웃을 때마다, 작은 손으로 순이의 손가락을 꼭 잡을 때마다 순이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날 때마다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집도 못 간 주제에 애는 죽네. 나라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키우는 거 아니야? 저 나이에 애 키우는 게 말이 되나? 순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호. 엄마가 잘 키울 거야. 지호는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순이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이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돌을 맞이하던 날 순이는 조촐하게 떡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받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고 집으로 돌아와 지호와 단둘이 촛불을 켰습니다. 지호는 아직 걷지도 못했지만 순이의 얼굴을 보며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순이에게는 세상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지호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순이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아팠고 밤마다 이유 없이 울어댔습니다. 순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지호를 돌봤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치던 어느 날 밤 지호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를 보니 39도가 넘었고 순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지호를 업고 산길을 내려갔고 마을 보건소까지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찬물 수건으로 지호의 열을 식혀주며 밤을 새웠고 다행히 새벽녘에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안도했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고 지호를 안은 채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했고 지호가 조금씩 자라면서 옷도 계속 사줘야 했습니다. 순이는 농사지은 채소를 더 많이 팔려고 애썼지만 중간 상인들은 턱없이 낮은 값을 불렀고 순이는 어쩔 수 없이 그 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에 나가는 날이면 지호를 업고 가야 했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아이까지 업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채소를 팔고 있을 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 없고 장사하는 꼴 좀 봐. 혼자도 힘들 텐데 주제 파악을 해야지. 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날 때마다 박씨 할매를 비롯한 할머니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애 키우는 게 말이 되나? 애만 불쌍하지. 친엄마도 아니면서 무슨 정이 있다고. 나라에서 돈 나오니까 키우는 거지 뭐. 몇 년 키우다 보내버릴 거면서 괜히 애만 정들게 하네. 순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변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설령 말한들 그들이 이해해 줄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호를 더 꼭 안아주는 것만이
순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호가 두 돌을 넘기고 세 돌을 맞이할 무렵 순이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자신의 얼굴이 비쳤고 40을 갓 넘긴 나이임에도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쉬었을 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지호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이가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두 아주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 김순이. 애 키운 지 벌써 몇 년째야? 글쎄, 3년쯤 됐나? 근데 그 애가 진짜 불쌍해. 친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키워지는 게. 맞아,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려나. 엄마 찾겠다고 나갈 거 아냐?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순이도 가끔 그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호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잠든 지호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울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순이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지만 지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20대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림을 그리던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다 소용없어.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순이는 다시 지호 곁으로 돌아왔고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지호는 그런 순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세 돌이 지나자 말도 제법 하기 시작했고 걸음마도 능숙해졌습니다. 순이가 농사일을 할 때면 지호는 옆에서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봤고 순이는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거 뭐예요? 지호가 밭에 핀 꽃을 가리키며 물었고 순이는 무릎을 꿇고 지호와 눈높이를 맞춘 채 설명해줬습니다. 저건 민들레야. 바람 불면 홀씨가 날아가서 다른 데서 또 꽃이 피는 거란다. 지호는 신기한 듯 꽃을 바라봤고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4살이 되던 해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위탁 아동들을 정식 입양 보내거나 보호시설로 옮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복지관으로 달려갔고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해당되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위탁 양육보다는 정식 입양이나 시설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지호를 제가 못 키우게 되는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정식 입양 절차를 밟으시거나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직원의 표정에서 순이는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호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왔고 입양 절차를 밟자니 경제적으로 자격이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호를 보내지 않겠다고, 정식 입양이 안 되더라도 위탁 양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다시 복지관을 찾아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지호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시킬게요. 담당 직원은 순이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 씨 마음은 잘 알겠어요. 일단 위탁 양육은 계속 유지하되 나중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준비는 해두세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김장철에는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김치를 담가주고 돈을 벌었고, 농한기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서 시장에 팔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순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는지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밭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작은 들꽃을 손에 쥐고 서 있었고 순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서 가져왔어요. 지호가 건넨 들꽃은 시들시들했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였습니다. 순이는 지호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그날 밤 순이는 그 들꽃을 물컵에 꽂아 탁자 위에 올려두었고 시든 꽃잎이 떨어질 때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호가 5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이도 지호를 데리고 참석했지만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씨 할매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이, 너 아직도 그 애 키우냐? 친엄마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키울 건데? 주변 사람들이 웃었고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호가 벌떡 일어나 박씨 할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5살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또렷했고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씨 할매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고 다른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지호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지호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지호는 순이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호를 눕히고 나서야 순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엄마 때문에 미안해. 내가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줘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지호가 잠든 뒤 오랫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꼭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속삭이며 순이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호가 6살이 되던 해봄 마을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학용품을 사러 시장에 갔고 가격표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새 책가방과 공책,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까지 사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지갑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결국 가장 저렴한 것들로 골랐고 책가방도 중고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가방을 닫고 손질하는데 지호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요. 고마워요. 순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한테 잘 어울리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새 책가방 하나 사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입학식 날 순이는 지호의 손을 잡고 학교로 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새 옷을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고 순이는 낡은 옷을 입은 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무도 순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순이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고 순이는 지호에게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이동할 때 한 아이의 엄마가 지호를 보며 자기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는 엄마가 주어서 키우는 애래. 가까이 하지 마.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교사였고 학부모들을 한 명씩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순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서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 어머니시죠? 위탁 양육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지호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친구들이 놀려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호는 학교에 다녀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순이에게 이야기해줬고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수가 줄어들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지호의 책가방에서 구겨진 공책을 발견했고 펼쳐보니 주은의 엄마 없는 애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했네요.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생님이 주의를 준다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뀔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호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호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 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니라고 해요. 주어진 애라고.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너를 낳진 않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지호는 순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지호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호는 학교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 한 구석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런 지호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순이는 그저 지호가 집에 오면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고 아이들은 저마다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도 조용히 도화지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시간을 들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그리고 떠들고 있을 때도 지호는 묵묵히 그림에 집중했고 선생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산과 집,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주변에는 꽃과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6살 아이가 그렸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했고 색감도 조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선생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호야, 이거 내가 혼자 그린 거니? 선생님이 물었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엄마랑 저예요. 엄마 손잡고 산책하는 거요. 선생님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선생님이 복도에 전시해도 될까? 지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선생님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1학년이 그린 거예요? 재능이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 중에 미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탁 양육 중인 아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은 몰랐네요. 다른 선생님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지호의 재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지호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마다 지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순이를 따로 불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찾아갔고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지호가 또 무슨... 순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선생님은 지호가 그린 그림을 꺼내 보여줬고 순이는 그림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과 지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주변의 꽃과 나무들, 따뜻한 색감이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지호 어머니, 혹시 집안에 미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선생님이 물었고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호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거든요. 6살 아이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호가 재능이 있다니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지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호야, 선생님이 너 그림 잘 그린다고 하시더라. 지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그린 거예요. 순이는 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처럼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신처럼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고 깊숙이 숨겨둔 낡은 물감과 붓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꺼내는 도구들이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지호야, 이거 써봐. 엄마가 예전에 쓰던 거야. 순이가 물감과 붓을 내밀자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요? 저 이거 써도 돼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마음껏 그려봐. 지호는 신이 나서 도화지를 펼치고 물감을 짜기 시작했고 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가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잠든 후 순이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었고 색감 선택이나 구도를 보면 분명 재능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전에서 상을 받았던 시절, 앞날이 창창했던 그때가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빚더미,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현실이 순이를 짓눌렀고 결국 그림을 놓아버린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지호의 그림을 소중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지호에게 조금씩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었지만 색감을 조화롭게 쓰는 법, 구도를 잡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지호는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빨리 배웠습니다. 순이는 그런 지호를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키워줘야 할지, 자신이 과연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호만큼은 자신처럼 재능을 묻어버리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지호가 7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큰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였고 1등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호에게 꼭 참가해 보라고 권유했고 순이도 지호를 격려했습니다. 지호야, 한번 해보자. 엄마가 옆에서 응원할게. 지호는 처음엔 자신없어 했지만 엄마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 당일 운동장에는 학년별로 아이들이 모여 앉았고 각자 도화지와 그림 도구를 꺼내 놓았습니다.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고 순이는 관람석에서 지호를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호는 다른 아이들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도화지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붓을 들었고 신중하게 첫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벌써 반쯤 그릴 때도 지호는 여전히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순이는 조바심이 났지만 참고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호의 도화지 위에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산과 집,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색을 칠하기 시작하자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 지호의 그림을 힐끔거리며 쳐다봤고 순이는 그 반응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고 심사가 시작되었을 때 심사위원들은 지호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고 교감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학년 부문 1등은 1학년 3반 김지호 학생입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갔고 상장과 상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사이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애가 주은 애 맞지?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잘 그리지? 혹시 엄마가 대신 그린 거 아냐? 순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지호만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순이에게 달려왔고 상장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1등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호는 상장을 소중히 안고 걸었고 순이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호의 표정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니? 순이가 물었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에 지호의 책가방을 확인했고 구겨진 상장을 발견했습니다. 평평하게 펴보니 부정행위 엄마가 대신 그렸다는 낙서가 적혀 있었고 순이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상장을 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이는 잠든 지호의 옆에 앉아 한참을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순이는 조용히 속삭이며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순이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까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어서. 순이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고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온 순이는 발걸음이 무겁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경로당 앞에서 박씨 할매를 비롯한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박씨 할매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순이, 잠깐만. 순이는 멈춰섰고 박씨 할매가 다가왔습니다. 들었어. 너네 지호가 그림 대회에서 1등 했다며? 근데 사람들이 수상쩍어 하더라. 진짜 혼자 그린 거 맞아? 순이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네, 지호가 혼자 그렸습니다. 박씨 할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자 그렸다고? 7살짜리가 그렇게 잘 그릴 리가 없지. 내가 손 좀 댄 거 아냐?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호는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왜 그걸 믿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이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씨 할매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할머니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버릇없이 말대꾸를 하네. 주제도 모르고. 순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발걸음을 돌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복지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40대 여성이었고 순이와 면담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지호 잘 지내고 있죠?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김 과장이 물었고 순이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도 나가서 1등 했어요.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그림을 잘 그리나 보네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고 김 과장은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7살이 그린 거예요? 재능이 있는데요? 순이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상장과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고 김 과장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국전대상? 혹시 이게? 김 과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고 순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건 옛날 거예요. 김 과장은 액자를 더 자세히 보더니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순이 씨가 김순이 작가님이세요? 20년 전에 국전대상 받으신.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다 옛날이에요. 오래전에 그림 그만뒀습니다. 김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 김 과장을 보며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을 갚느라 모든 걸 포기해야 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 화가가 산골 마을에서 위탁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호의 재능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못 시키고 있죠.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이 씨,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호한테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는 형편이. 김 과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지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이 씨도 다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능을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우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늦었어요. 그냥 지호가 잘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김 과장은 순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가 행복해야 지호도 행복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김 과장이 돌아간 후 순이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잠든 후 순이는 오래된 캔버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캔버스를 닦아내고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지만 쉽게 그을 수가 없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선을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은 의외로 부드럽게 이어졌고 순이는 조금씩 그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까지 그림을 그렸고 완성된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툴렀지만 20년 만에 다시 그린 그림이었고 그림 속에는 지호가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지호의 모습이 캔버스 위에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일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고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시 화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잠깐의 착각일 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가 일어나서 순이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지호가 신기한 듯 물었고 순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옛날에 그림 그렸었어. 오랜만에 다시 그려봤어. 지호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예뻐요. 저보다 훨씬 잘 그리시네요. 순이는 지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지호가 더 잘 그려. 엄마는 이제 늙어서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도 다시 그림 그리세요. 우리 같이 그려요.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신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지호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순이는 옆에서 자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림에 집중했고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감각을 되찾아갔고 20년 전의 실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고 마을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장기자랑,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호에게 참가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그림 대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호는 나가보고 싶다고 했고 순이는 아이의 바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하고 싶은 거 해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순이는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회관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도 앞자리에 앉았고 박씨 할매는 여전히 순이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는 지호와 함께 구석자리에 앉아 다른 아이들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 춤을 추는 아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아이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박수를 받았습니다. 순이는 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긴장되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순이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아주며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지호의 차례가 되었고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다음은 1학년 김지호 학생의 그림 그리기입니다. 순이는 지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무대로 보냈고 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큰 이젤과 도화지가 준비되어 있었고 지호는 그 앞에 섰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건 김순이네 주은애잖아. 그림 좀 그린다더니 한번 보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지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다는 듯 떠들던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졌고 지호의 손놀림에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붓으로 배경을 칠하고 작은 붓으로 디테일을 살리고 색을 섞어 농담을 조절하는 모습이 7살 아이의 솜씨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객석에서 지호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호가 그리는 그림은 마을 전체의 풍경이었습니다. 산과 집들, 마을회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그림의 윤곽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표정과 감정까지 담겨 있었고 마을의 온기와 동시에 어떤 쓸쓸함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림 한쪽 구석에 작게 그려진 두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호가 붓을 내려놓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폭발하듯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저게 진짜 7살이 그린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가 있지? 천재 아니야? 사람들의 감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호는 수줍게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고 순이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제가 잘했어요? 지호가 물었고 순이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씨 할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너무 잘 그리는 거 아니야? 혹시 엄마가 미리 가르쳐 준 거 아닐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호의 재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 사람들이 순이와 지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방송국에서 휴먼 다큐를 만드는 최재훈 PD라고 합니다. 순이는 놀라서 명함을 받아들었고 최 PD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지호 학생의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호 학생을 취재해도 될까요? 이런 재능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순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송국 취재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이가 망설이자 최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지호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고 그것이 지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국전 대상을 받았던 화가가 산골 마을에서 위탁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호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기도 아까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PD에게 연락을 했고 일주일 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팀은 순이와 지호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호가 학교에 가는 모습, 집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 순이와 함께 밭일하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최 PD는 순이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고 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호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제가 키우게 되었죠. 최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키우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지호가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으니까요. 촬영 중에 최 PD는 순이의 집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국전 대상 상장이 들어있는 액자였고 최 PD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혹시 순이 씨가 받으신 건가요?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전에 받은 거예요. 최 PD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순이 씨가 그 김순이 작가님이세요? 20년 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순이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옛날이에요. 이제는 그냥 지호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최 PD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탁 양육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스토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PD는 순이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고,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 국전대상을 받은 것,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20년 동안 그림을 놓고 살아온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PD는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왜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최 PD가 물었고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한번 포기한 꿈을 다시 꾸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지호를 키우는 게 제 전부니까요. 최 PD는 순이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이 씨, 지호의 재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최 PD가 물었고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조금씩 가르친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지호가 이루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능 있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을 포기했던 한 여성이 버려진 아이를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복지관의 김 과장도 촬영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은 최 PD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 씨,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서울에 아동미술교육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대요. 지호를 추천해 볼까 해서요. 순이는 놀라서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올까요? 김 과장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다큐가 방영되면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순이 씨의 과거 경력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지호를 재운 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눈 속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를 안았던 그날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외롭고 서러웠지만 지호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지호야, 이제 우리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지?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지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순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엄마한테 와줘서, 엄마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줘서.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모두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최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이 끝났으니 방영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순이는 지호와 함께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편집실에서 완성된 영상을 보는데 순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전 눈 속에서 지호를 발견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30분 분량으로 담겨 있었고 순이의 과거 이야기도 감동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호가 그림 그리는 장면과 순이가 조용히 눈물 흘리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가 인사하자 최 PD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좋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간다고 했고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호는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담임 선생님도 방송 나온다는 소식에 학급 아이들에게 꼭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되었고 순이는 지호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 8시 휴먼 다큐 시간이 되자 화면에 순이와 지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신기해했고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순이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의 김 과장부터 시작해서 담임 선생님,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이야, 방송 봤어. 너무 감동적이더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선생님도 몰랐어요. 순이 씨가 그런 분이셨다니. 지호 정말 대단하더라. 앞으로 큰 화가 되겠어. 축하와 격려의 말들이 이어졌고 순이는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고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슈퍼에 들렀을 때 슈퍼 아줌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이 씨, 어제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해요. 슈퍼 아줌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고 계산할 때도 덤을 더 많이 얹어줬습니다. 순이는 당황스러웠지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날 때도 할머니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박씨 할매가 먼저 순이를 불렀고 순이는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순이야, 잠깐만. 박씨 할매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미안하다. 박씨 할매의 사과에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은 게 아니지. 나도 늙어서 고집만 세졌나 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애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더라. 박씨 할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미안해, 순이야. 그동안 너무 몰라줘서. 순이는 할머니들의 사과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순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고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지호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지호 장하다.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엄마 닮아서 재능이 있나 봐. 순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한 번 나갔다고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호를 위해서라도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호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순이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아동미술교육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었고 지호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순이 선생님, 방송 잘 봤습니다. 지호 학생의 재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희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면담 한번 하시죠. 그리고 순희 선생님께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순희는 이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성인 미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꿈을 접었던 분들이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도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20년 전의 실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다시 화가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년이라는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이가 대답하자 이사장은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지호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서울 가서 그림 공부하고 싶니? 지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도 같이 가는 거죠? 순이는 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지호 혼자 보내겠니? 같이 가는 거야.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순이를 안았고 순이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로 가서 지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자신도 다시 그림을 그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꿈을 꾸는 것이었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와 지호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 배웅해줬고 박씨 할매는 눈물을 흘리며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다녀와 순이야.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와. 우리가 응원할게. 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순이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외롭고 서러웠지만 지호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사장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희 선생님. 그리고 지호 학생도 반갑습니다. 이사장은 재단 시설을 구석구석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전문 강사진, 최신 미술 도구들, 체계적인 커리큘럼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순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호가 여기서 공부한다면 정말 큰 화가가 될 수 있겠네요. 순이가 말하자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순이 선생님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지만 재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면담을 마치고 재단을 나올 때 순이는 지호의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보는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고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호가 물었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여기서 살면서 공부할 거야. 지호도 그림 배우고 엄마도 다시 그림 그리고. 지호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고 순이는 그런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지호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임시로 머물게 된 작은 고시원 방에서 순이는 지호를 재운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환했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20년 전 이곳에서 꿈을 꾸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젊고 패기 넘쳤던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지호라는 소중한 아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고 순이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지호는 재단의 미술 수업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가는 지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배운 것들을 순이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원근법을 배웠어요. 멀리 있는 걸 작게 그리는 거요. 순이는 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고 자신도 성인 반 수업에 참여하며 조금씩 실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손에 붓을 쥐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왔고 강사들도 순이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국전대상 작가시네요. 기본기가 살아있어요. 강사의 칭찬에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의 김 과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고 순이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과장과 최 PD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수척한 얼굴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순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혹시 지호 엄마신가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제가 지호를 버린 엄마예요.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친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고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순이 씨, 민정 씨가 지난주에 방송을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지호가 자기 아들이 맞다면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지호를 데려가시려고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왜 그랬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순이는 의자에 앉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여자의 얼굴에는 7년 동안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PD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정은 긴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28살이었어요. 미혼모였고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나버렸죠. 가족들도 절 외면했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엔 키우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게 불가능했고 보육원에 맡기려 해도 대기가 길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아기만 돌보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몇 시간 동안 울고 또 울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미쳐버린 것 같았죠.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산골 마을 정류장에서 내렸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기를 박스에 넣고 그냥 두고 왔어요. 민정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추운 날씨에 아기를 두고 왔다니. 미친 듯이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막차가 끊긴 뒤였어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다시 갔지만 아기는 없었어요.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걸 자백했고 수소문했지만 아기는 이미 누군가 데려간 뒤였어요. 순이는 민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미울 수가 없었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미쳐 지냈어요. 제가 버린 아기가 잘 살고 있는지, 혹시 얼어 죽진 않았는지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다 지난주에 우연히 방송을 봤어요. 지호가 나오는 걸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저 아이가 제가 버린 아기라는 걸요. 시기도 맞고 장소도 맞고 무엇보다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민정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기를 낳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순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지호의 어릴 적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확실히 닮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민정에게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지호가 잘 크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순이 씨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은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했고 순이는 당황하며 민정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민정이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민정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미대는 나오지 못했지만 거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임신했을 때도 배불러 올 때까지 거리에서 그림 그렸고 아기를 낳고도 다시 그리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민정의 말에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호의 재능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저한테서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순이 씨가 키우시면서 더 발전시켜 주신 거겠죠. 제가 줄 수 있었던 건 재능뿐이었는데 순이 씨는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민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그림 한 장이었고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기 옷에 넣어뒀던 그림이에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년 전 지호의 옷에서 발견한 작은 그림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순이는 가방을 뒤지더니 지갑 속 깊숙이 간직해둔 작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갖고 다녔던 그림이었고 민정이 가져온 그림과 비교해보니 똑같은 화풍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그림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아기가 혹시 저를 닮아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할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뒀어요. 순이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의 재능은 친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고 자신이 그 재능을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두 엄마의 DNA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지호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실 건가요? 순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결정하게 할게요.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하고 아니라면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만나주지 않아도 그냥 멀리서라도 잘 크는 모습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할 거예요. 그날 밤 순이는 지호와 둘이서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지호는 밥을 먹다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뭐예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호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타나셨어. 만나보고 싶니? 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엄마는 나 만나고 싶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셔. 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는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괜찮아.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제 진짜 엄마는 지금 옆에 있는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순이는 지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순이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재단 상담실에서 지호와 민정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이는 옆방에서 기다렸고 상담실 안에서는 지호와 민정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호를 바라봤고 지호는 차분하게 민정을 관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호예요. 지호가 먼저 인사했고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지호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사연을 지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고 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지호는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제가 그린 거예요. 민정은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아이와 양옆에 두 여자였습니다.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저고요. 이쪽이 저를 키워주신 엄마, 이쪽이 저를 낳아주신 엄마예요. 둘 다 제 엄마예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열했습니다. 순이도 옆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정과의 만남 이후로 한 달이 흘렀고 지호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민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재단을 찾아와 멀리서 지호를 지켜봤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호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오히려 지호는 두 엄마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균형을 잡아갔고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순이를 따로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재단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지호 교육비로 보태고 싶어요. 양육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순이는 민정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를 위해서 받겠습니다.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순희 씨. 그리고 저도 다시 그림 그리려고요. 거리 초상화부터 시작하겠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작품도 그리고 싶어요. 순이는 민정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지호를 보면 민정 씨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고 재단에서 큰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학생들의 작품 전시회였고 지호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지호와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순이 자신도 성인 반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었고 떨리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순이는 새벽까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림은 7년 전 그 겨울날의 장면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산길, 벤치 아래 버려진 박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생명을 안아 올리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순이는 그날의 감정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고 그것을 캔버스에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붓을 내려놓았고 완성된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구나.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침 지호가 일어나서 순이의 그림을 보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저예요? 지호가 물었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이야. 지호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데려가줘서. 순이는 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행복해졌어.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도 서울까지 올라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씨 할매를 비롯한 경로당 할머니들, 담임 선생님,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까지 모두 전시회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해주러 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호의 작품들이 전시된 코너에는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발걸음을 멈췄고 순이의 작품 앞에서는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특히 눈 속에 아기를 안아 올리는 그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씨 할매는 그림을 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이 그림 참 감동적이구나. 그날 내가 얼마나 떨렸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알겠다. 박씨 할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박씨 할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하지만 너는 우리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도 지호를 훌륭하게 키워냈어. 정말 대단해.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순이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순이는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인사했습니다. 전시회가 한창일 때 민정도 조용히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지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며 감탄했고 순이의 작품 앞에서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 속에 아기를 안아 올리는 그림을 보며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구나. 민정은 중얼거리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민정 옆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나란히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호의 시작이기도 하고 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민정 씨의 다시 시작이기도 해요. 순이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의 시작이네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지호가 무대 위로 올라가 짧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7살 김지호입니다. 오늘 제 그림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2명의 엄마가 있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엄마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엄마예요.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한 엄마고 두 분 덕분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마을분들,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지호의 소감이 끝나자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객석에서 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고 옆에 앉은 민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전시회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순이와 지호 그리고 민정 세 사람은 갤러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고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3명이서. 순이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호가 가운데 서고 양옆으로 순이와 민정이 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민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게요. 지호 잘 크고. 순이 씨 정말 고마워요. 민정은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순이와 지호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두 사람에게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지호가 물었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 지호가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지호는 순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랑 있어서 제일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고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보며 미소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재단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었고 국내외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개인전을 열었고 20년 만에 화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미술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정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가끔 세 사람은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와 지호가 서울에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자랑스러워했고 박씨 할매는 마을에 오는 사람들마다 지호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큰 화가 나왔어. 김지호 알지? 그애 어릴 때부터 내가 봐왔는데 범상치 않더라고. 사람들은 박씨 할매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순이와 지호는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이는 지호의 손을 잡고 7년 전 그 산길을 걸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지호를 처음 발견했던 그 정류장에 섰습니다. 지호야, 여기가 엄마가 너를 처음 만난 곳이야. 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구나. 지호가 중얼거렸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작됐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그날 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봄날의 산길이 그려졌고 그 길 위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담겼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년 전 눈 속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누군가의 사랑으로 가장 빛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붓을 내려놓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엄마한테 와줘서, 엄마 인생의 빛이 되어줘서. 순이는 그렇게 속삭이며 지호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순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쳤고 그 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만큼이나 순이의 마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눈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로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순이와 지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